북한은 건국 75주년을 맞은 9월 9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영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열병식이 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참석은 하였지만 직접 연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는 1월 14일 당대회 개최를 기념해서 실시된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이곳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등장시켰습니다. 2020년까지의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했었지만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리일환 당서기가 연설하였습니다. 리일환 당서기는 국가방위의 기둥인 인민부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야 한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촉구하자 라며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펼치려 하였지만 북한은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며 여전히 미국과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21년 9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11일과 12일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1500여 킬로미터를 날아 표적을 명중하였다며 설계상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 발사를 성공하였다고 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북한의 관영 매체를 통해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의 사전 탐지와 발사된 이후의 사후 탐지에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중앙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이를 총체적 정보 첨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허나 이는 조금만 알아본다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발사체에 들어가는 연료 등으로 인해 크기가 커서 발사하기 전에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대기권 밖을 비행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해서 목표 지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경우 크기가 5에서 6m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작은 크기이며 지상에서 수미터밖에 안 떨어진 높이의 저고도로 비행하는 능력 탓에 항공 레이더에 잘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더욱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북한의 경우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김정은은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와 전술 무기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강력한 파괴력의 탐지 또한 쉽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최악의 무기가 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상한 초소형 전술 위성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 20에서 30채를 활용해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 등의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내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본 일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에 가장 자주 노출되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북한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해 일본의 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오전에 발사된 이 탄도미사일은 일본 동북지역 상공을 통과해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대피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일본은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오전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 발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일본 정부는 두 발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조사 결과가 달랐던 것인데요. 우리나라 네티즌들 중 일부는 일본이 맞다며 우리나라 국방부를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한 발이었고 같은 날 오후 일본 정부는 당초 탄도미사일이 두 발 발사됐다라는 발표를 정정하며 미사일이 분리되어 각각 낙하하는 모양을 보고 두 발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지금 다시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사일이 발사된 후 추진체가 분리된 이후의 모습을 보고 분리된 추진체가 미사일이라 판단하여 이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탐지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낙하 지점까지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수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소형 위성 활용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이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욱 미국과의 관계를 좁히며 한미 군사동맹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져 간다면 일본이 남북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 이웃 국가인 한국의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미국의 병참기지를 자초하며 미군에게 군수물자를 팔았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부흥으로 이어지며 일본 내에서는 조선특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은 조선특수가 또 한 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직까지도 남북이 전쟁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일본은 한반도를 다시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한 의욕을 내비칩니다. 2020년 5월 19일 일본 인도네시아 방위대신 전화회담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통화를 하고 있는 고노다로 방위상 뒤쪽 벽면에 일본 지도가 아닌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양 옆으로는 전범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격인 일본의 방위상이 자국 지도가 아닌 한반도 지도를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이 한국과의 전쟁을 준비 중에 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방위성은 올해 출간한 2021년 방위백서에 한국군의 독도 방위 훈련을 비난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솔직히 6.25 전쟁 당시 누렸던 전쟁 특수를 생각하면 한국에 감사하며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에서와 같이 러시아가 시료 지배 중인 쿠릴 열도 남단의 4개의 섬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를 잇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1855년 일본과 러시아의 러일 화친 조약인 시모다 조약에서 일본의 북방 국경을 이투르프, 오르프 섬 사이로 정하고 사할린은 양국의 공동 거지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1875년 사할린에서 손을 떼는 대가로 쿠릴 열도 전체를 달라고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성사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쿠릴 열도가 일본의 영토가 맞는 셈이죠. 그러나 1905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고 그 대가로 미국의 중재하에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해 러시아로부터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과 싸우느라 바쁜 소련에게 자신들이 소련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 만주, 동인도, 인도차이나 등을 침공하는 것에 간섭하지 않으며 서로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련-일본 중립조약을 체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패망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의 부탁으로 소련-일본 간의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소련이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일본의 침공으로 빼앗긴 러시아의 영토권을 돌려받고 쿠릴 열도를 다시 이양받는 것을 허가한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열린 도쿄 재판에서 소련-일본 중립조약은 성의 없이 체결된 조약으로 소련에 대한 일본의 침략 기도를 진행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 무효화되었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의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여러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을 하진 않았지만 얄타회담 당시의 조약으로 쿠릴 열도는 소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돌연 일본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는 쿠릴 열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소련에 반환 요구를 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더 나아가서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 역시 역사적으로 쿠릴 열도가 아닌 일본 국방 영토에 포함된다며 총 4개의 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어진 싸움이 현재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영토 분쟁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의 공산당은 쿠릴 열도 전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영토 분쟁들을 보고 눈을 반짝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생가쿠 열도를 중국의 갸오이다오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갸오이다오가 대만에 속해 있으며 명나라 시기의 문헌에 중국이 갸오이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해 갸오이다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이타마현에 사는 한 남성의 사유지였던 이 세 개의 섬을 당시 20억 5천만 엔을 주고 매입해 2012년 9월 11일 오키나와현 관할로 두는 국유화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민간인이 휘말리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고 일본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료 지배를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국의 영토를 다른 국가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이 되며 당시 이 조치는 중국에서 큰 문제가 되며 일본을 향한 과격한 시위까지 생겨났습니다. 이후 중국은 불법 조업을 하는 자국 어선에 군함을 붙여 센카쿠 열도 바로 옆에서 조업을 하는 등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갸오이다오라는 주장과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중국의 훈훈한 관계를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중국 또한 한국에게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한국 서해상에서의 불법 어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중국의 불법 어선에 우리 어민들의 수확량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려 나선 우리나라 해경은 이러한 중국의 무허가 조업 어선들을 단속하고 납포까지 하였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단속에 나선 해경들에게 무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해경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적인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접한 국가들도 언제든지 우리를 다방면으로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국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적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을 정도의 자주국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